초강력 부동산 대책,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어떤지 보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이번 대책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더불어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같은 그런 문제,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인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는 5년만 사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피자 사실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단군 이래 최고였지만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의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자 사실 수 있겠냐? 노무현 정부 시즌2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그 북한의 도발, 그리고 지금 오늘 부동산 문제, 또 원전, 이게 다 노무현 정부 때, 전 참여정부 때 사실 그 이슈였죠.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100일 전에, 100일을 앞두고 이 문제가 또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큰 시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대선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 첫 대선 도전 때도 부동산 가격을 참여정부 때 잡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 민생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6.19 핀셋 규제로 안 되니까 지금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심리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합쳐져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강도 규제에 들어섰는데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꺼내 드셨죠, 그죠? 뭐 거래, 세금, 금융 이거 다 하시는데 사실상 그때도 이게 복합적인 현안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도 이게 쉽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대증적인 요법만으로 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앵커와 전문가께서 얘기하셨을 때 몇 달 내에 다시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좀 이 부분이 제대로 규제 위주로 가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부에서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나름의 어떤 배경을 갖고서 추진을 하는 걸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죠.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서 서민주거 안정은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공약의 핵심 근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3회 정부 시즌2 뭐 이해운 그 대표도 그러고 다 야당에서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간에 사실 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그때 넣었던 이 부동산 각종 규제 정책 싹 다 풀어서 시장을 지금 이 버블로 또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또 다 잡아서 정말 이 그 서민들이 이 그 최소한 내 집 한 채는 갖고 그러지 않으면 전세 사는 사람들도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좀 안정적으로 이 주거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인데 오늘 이 발표 시장에서 아주 초강력 이 폭탄으로 이렇게 초강력 메시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할 수 있는 정책들 모두 다 내놨는데 차이라면은 결국 이것을 이 주택 정책을 최소한 이 그 경제 관리, 경기 관리용, 내수 진작용, 건설 경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종합적 측면 때문에 역대 모든 정권들이 다 내수 진작 또는 이 그 경기 지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결국은 흔들리고 말았거든요.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이 그 오늘 발표는 이 그 일관되게 오늘 뭐 김 장관도 얘기를 김현미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기 내수 진작용, 경기 그 부양지원금을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이 그 주거 정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정책으로만 쓰겠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야권의 반응을 보면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와 그다음에 야권 반응은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특히 서울 지역이 지금 중심 아니겠습니까? 서울 지역이라든가 세종시 이런 지역에서 오르는 건 실수요자의 심리하고 직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수요자들이 그 뭐 과거 정부에서 공급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 내수 진작 그 건설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수요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심리 플러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서울 지역이나 이런 네. 특별한 지역은 계속 오를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해 주지 않고는 이 지역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다주택자, 오피스텔 이쪽을 주로 겨냥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다주택자들 중에 일부는 민간에서 임대 그러니까 특히 전세 이런 부분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니까 전세 그 수요자들하고도 또 직결돼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자금 출처 조달 계획을 내라 이렇게 국세청까지 세무조사 하겠다, 뭐 특별 사법 경찰권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고, 뭐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일정 부분 규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심리 불안을 해소해주지 않는 한은 장기적인 공급 중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급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그 함정이 많죠. 과거 정부 정책들 가지고 실패 여러 가지 요인들 얘기하고 또 시장 주의 얘기를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결국에 찬찬히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로 인허가해준 이 주택이 연간 한 그 48만 호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2013년 이후로는 평균 한 63만 호 정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주택 보유율이 100%까지 갔냐? 20만 호 이상이 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60%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이 지은 아파트 집들은 다 어디 갔냐? 결국 다주택.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임대사업이 허용됐습니다만은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등록률이 지금 10% 이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사실 왜곡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특히 서민들이 네.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이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그러면은 임대주택 사업자들 문제들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데 공공성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하게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또 등록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구체적 정책들은 9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거 정권에서 했던 주택 정책들과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네. 시장 중심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다주택자들이 가진 이런 물량들이 서민들에게 또 풀려야 된다 이런 기대 효과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발표된 정책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안보도 휴가 같냐 이런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국제적으로도 나돌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고 또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소위 이벤트 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이 운전석에 앉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대북 정책의 운전면허를 가졌느냐가
한반도 미래는 운전석을 잠시 비워도 되는 무인 자동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한 운전대를 잡았으면 제대로 프로답게 유능한 또 숙달된 운전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휴가 중입니다. 통미봉남, 즉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휴가 중으로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이 네. 휴가 갈 때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대통령께서는 휴가를 가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만으로 풀 수 없는 복합적 현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제일 큰 거는 지금 야권에서 지적하는 거나 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북한의 도발 문제겠죠. 그리고 네. 과거 전직 대통령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전 대통령들이 가장 대통령직의 엄중함을 느낄 때는 이 안보 문제,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휴전 상태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가장 그 고독하고 그 무게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지금 휴가를 가셔도 그 무게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 어깨 위에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셨을 때 장관들도 휴가를 좀 길게 가보려고 했을 텐데 뭐 지금 세법도 개정안 오늘 나오고 부동산 대책도 김 장관님 나와서 얘기하시고 뭐 이러니까 이분들 다들 장관분들은 휴가를 못 가시겠어요. 국방부 장관도 그죠? 계속 상임위하고 현안 질의하고 하니까 못 가셔서 이게 대통령께서 안 보이신다고 하는 거는 아마 야당 의원들은 장관들은 나와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질의 답변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이 안 보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서 네. 방산 뭐 협의도 하시는데 오히려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뭐 그 미국하고나 중국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다든가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화 통화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셔도 이런 부분의 불안감은 일정 부분 우리가 네. 가장 의지하는 게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 관련해서 활동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을 계속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휴가 가셨어도 어쨌든 또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될 것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들은 하겠죠. 그러나 네. 또 실제로 휴가 가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챙길 것들은 다 챙겼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이 라인을 계속 구축하고 대화를 네. 어떻게 해서 이 협의를 하느냐겠는데 휴가 이후에 통화를 하기로 했고 정우영 네. 실장과 맥리프 안보보좌관하고 통화했고 또 틸러슨 장관과 강경화 장관 또 계속해서 그 대화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대통령이 휴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해 해군 기지로 휴가를 가셨는데 이 그 위기 상황과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충분하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모든 조치는 다 취해서 지금 휴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미 청와대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 광복절 때 휴가 이후에 광복절 때 이 대북 관련돼서 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이 구상들을 또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휴가라는 게 단순하게 뭐 쉬러 가는 게 아니고 국정 구상에 또 점검에 대비에 또 하나의 그런 기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네. 있다고 봅니다. 야당으로서 당연히 걱정할 만은 하지만은 네. 또 너무 그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조장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모두 하시는 말씀은 뭐 휴가 간 거 자체가 문제냐 이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등판설이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경선에 출마를 권유한 분도 있고 만류한 분도 있고 그러는데 고민스럽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좀 묻고 싶다 해서 본인은 어제 말로 금명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금명간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온다는 말씀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이 있으실 수 있겠죠.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 사실상 창당 그 파운더잖아요. 이 회사 그 정당을 설립한 사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표로서 활동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정당의 가장 중심은 차기 대권, 그죠? 차기 대권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 대권 주자가 있느냐가 그 구심력인데 그런 면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막후에서 활동을 하든 뭐 전면에 나서든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그 국민들이 봤을 때나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뭐 허위 제보 조작 저런 문제, 그 선거 과정에서 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우리 당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걸 체제를 정비하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내가 당을 장악하고 책임 경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등기로 대표이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일정 부분 정치적인 휴지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음 명분이 있으면 나온다.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명분이 있으면 나온다였을 텐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2위 후보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도 당을 좀 더 장악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추슬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 보실 때는 지금 나올 타이밍인가, 이걸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지원 대표는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민당이 지금 급하죠. 전당대회가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제일 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대선 이후, 대선 끝나고 나서 더군다나 지금 5% 이하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뭐를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있거든요. 몇몇 분들의 이 말싸움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 이 소속 의원들이나 당원들, 지지자들 다 급하긴 급하죠. 안철수 후보 개인으로 보면은 아까 박지원 대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오고 싶지 않겠죠.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제가 만든 당입니다. 대선 때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국민들도 국민의당은 안철수당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지금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이 지금 그것도 몇 분 더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국민당이 변화된 모습을 가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는 마당에 이두환님 말씀처럼 안철수라도 나와서 이게 국민들에게 일단 존재감부터 살리고 그리고 내부 정렬하면서 진영 정비해서 국민들에게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요구인데 안철수 대표 고민이 많겠죠. 그 고민의 결과 금명간 입장 발표가 있다니까 어떤 내용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치권에서는 막말 공방 2차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변인에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점잖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양아치의 양아치 말 행동에는 양아치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정말 정치권 이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주먹에는 주먹으로 좀 그렇게 대응했으면, 또 그런 역할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 대변인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내 권력 싸움을 하려면 상처 입은 사자들을 건들지 말고 당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대항할 여당 파트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당이 직접 나서서 추미애 리스크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돌덩이를 매달고 협치의 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네, 먼저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두아 의원님,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점잖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 막말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도 막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더 집중하거나 뉴스 그 극대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도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본처 첩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여기에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점잖게 반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바른정당은 보수 정당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표방하고 나온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은 뭐 일정 부분 이념적인 정체성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정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보다는 그 미셸 오바마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막 논란이 그 대선전에서 논란이 있을 때 뭐 웬데이골로 위고 하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저열하게 나가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상을 지키면서 높이 나가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그런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똑같이 해서는 국민들한테 지지를 차별성을 못 느끼게 하니까 지지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런 탄료 법칙이 아니라 그냥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서 바른정당 자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가번 의원님께는 국민의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상처 입은 사자 건들지 마라. 이 말이 왠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마라. 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추미애 대표의 여러 가지 지금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심기를 좀 건드렸다. 어쨌든 지금 그 권오을 저 점잖은 양까지도 저렇게 대변인이 세게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박주선 위원장께서도 추미애 대표한테 지금 저렇게 이 불만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어쨌든 홍준표 대표나 추미애 대표의 역할들은 지금 뭐 옳고 그름의 문제 또 좋고 나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좋아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데 성공은 하고 있는데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속상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이 큰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정권 새로 시작해서 지금 판을 새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권을 보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보고 믿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여야 정당에서 그 고민 먼저 하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가는 이 정치는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권에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정치권의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